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여의도 2프로 출발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고 계신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산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신현수 사이파동 이와 관련된 뉴스를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천지사방에 그냥 하루 종일 신현수와 관련된 뉴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현수 민정수석은 임명된 지 한 달, 거의 뭐 한 달 만이죠. 한 달 반 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징후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공고하다면 이런 일은 쉬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현수 수석은 뭐 운동권도 아니고 시민단체 출신도 아니고 또 호남이나 부산 출신도 아닙니다. 검찰 정통 코스를 밟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자, 합리적이고 온건한 타입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뭐 결이 달라도 한참 다른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문재인과 인연을 맺은 것은 노무현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은 검사였던 신현수를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영입을 하는데, 아마도 그때도 온건한 노무현의 멘토 뭐 이런 사람들이 신현수를 추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재인이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할 때 그 밑에서 사정비서관을 했던 신현수, 그렇게 인연이 엮인 이후에 참 더럽게 엮였죠. 문재인의 이 두 차례 대선 때 모두 그를 돕게 되는데, 뭐 그래서 한때는 뭐 초대 민정수석이다 뭐 아니면 초대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거론됐었는데, 뭐 권력 유혹이 그렇게 강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자, 나중에 이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거쳐서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는데, 임명되고 이제 한 달 반 만에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장프로님, 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에서 패싱돼서 그만둔 거다, 뭐 문재인이 당초 약속했던 국정기조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최근에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네네. 그 여전히 그 검찰과 이 정권과의 대결 구도가 점점 격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네,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기본적으로 네. 뭐 조국 사태 이후로 이제 지금 한 뭐 1년 넘게 이제 오는 조국 추미애 이제 박범계로 바턴이 이어지면서 그렇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 패턴이. 여자에서 남자로 바뀐 거죠, 그냥. 네. 그러면 박범계가 남자 추미애네. 남자 추미애보다 더 할 수도 있죠. 하여간 흐름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변함없는 게 뭐냐면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가 점점 거세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공수처가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네. 고위공직자 이제 수사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또 튀어나왔어요. 맞습니다. 중대청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네. 이거는 완전히 그냥 검찰을 그냥 공중분해하겠다는 거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검찰을 대체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놓고 기존 검찰에서 사람을 일로 빼가지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일로 넣고, 그렇죠, 검찰 그렇죠. 나머지는 여기는 뭐 그냥 공소장이나 들고 저기 법원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판사 밑에서 그냥 시다발이나 하라는 그렇죠. 식이네요. 예. 왜냐하면 그 소액에서 미국의 검찰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공판부. 아니 프랑스 검찰도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검찰들이 수사가 따로 있으니까 검찰들이 재판만 유지해요. 그 심지어 프랑스는 판사가 부족한 사실이 있으면 검사한테 이런 부분 수사해 오라고까지 지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 출신들이 현 정부에 있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지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물러나겠지만 앞으로도 검찰 출신들이 이 정부가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양반이 보니까 그 지금 이제 386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루트를 밟은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뭐 정통 관료 출신이죠. 전혀 관련이 없더라고요. 386들이 뭘 아는 게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보면은 이렇게 좀 보조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뭐 심사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지금도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이면 메인 자리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국정원에서 크게 뭐 지금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부딪힐 일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이 메인 소위에서 386들하고 부딪힐 일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뭐 부딪힐 일을 굳이 안 했던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근데 그 자리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굳이 뭐. 근데 청와대는 다르잖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의 메인이에요. 인사검 그렇죠. 중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건건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 그 민정수석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모르는 척할 수는 있어도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니까. 민정수석, 예, 예. 네. 민정수석을 패싱하는 일은 없어요. 민정수석이 반대함에도 대통령이 밀고 나가는 것이지 민정수석을 그렇죠. 패싱하는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네. 어떤 정권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민정수석을 대통령이 패싱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모든 거의 절차는 밟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정수석이 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었겠죠. 예. 기본적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 있죠. 그러면 문재인이 아유 제발 와서 저 자리 좀 지켜주세요 하면서 겉으로는 검찰하고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야 어차피 너는 그냥 핫바지고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여기 저 들어와 있는 386이나 운동권 시민단체들하고 우리가 다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원래 그렇잖아요. 말은 네. 이 사람이 말은 잘 들어요. 아 예.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실행한다는 게 아니고 네. 말 듣는 척은 되게 많이 이게 소통 대통령 역할은 많이 하잖아요. 인상 찌끄리면서 이야기 듣고. 근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듣는 척만 한다. 네, 단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요. 아, 네. 이 그러면- 사람이 무슨 뭐 궤도 수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없죠, 네, 없죠. 네. 아니 그럼 똑같은 거예요. 네. 차라리 조금 솔직하게 앞에서 대놓고 아예 그건 안 돼. 뭐 그건 돼. 이렇게 가부를 얘기하는 이런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다 듣고 나서 지 혼자 결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늘 거짓말처럼 말씀드려요. 겉으로 예. 포장되는 거지. 예.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야 된다고.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길을 걸었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척은 했지만 귀담아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 겁니까? 그게 귀로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천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귀담아 듣는 게 이 양반은 아마 귀담아 듣는 게 귀에 담는 건 줄 아나 봐. 그러면 저 국가의 지도자감은 네. 아니었네요. 애초부터. 근데 저는 이거는 뭐 네. 똑같은 현상이라고 봐요. 저게 네. 무슨 패싱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민정수석을 패싱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속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과정이나 뭐 이런 네. 과정 속에서 한두 명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는 인사라는 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건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아니 그렇다면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재인은 어리석고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어리석고 결단력이 부족한 문재인을 박범계나 아니면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쥐고 흔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386 정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것들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의로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 다 하고 선의로 받아들이 이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예. 박공배하고 이광철이 네. 문재인 대통령을 거스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문재인 맞습니다. 대통령 얘기대로라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맞습니다. 예. 그럼 거꾸로 된 거잖아요, 뭔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재인이 신현수 수석을 속인 거거나 뒤통수를 아니면 친 거죠. 네, 아니면 박범계와 이광철이 신현수 뒤통수를 친 거거나. 아니, 그런 거는 네. 박범계와 이광철이 뒤통수를 쳤다고 볼 수는 없는 거 대통령이 네. 뒤통수를 친 거지. 대통령이 친 거군요. 대통령이 친 거죠. 결국 실세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아, 네. 그러면 실세가 따로 있군요. 그렇지. 386이 실세라는 거죠. 이걸로 보면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러네, 네. 그러네. 아니,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임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한 달 만에.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예, 민정수석을 그렇죠.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인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언을 하라고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건데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의 조언을 안 받아들일 거면 예. 근데 대통령은 또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 그렇죠. 예. 마치 자기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게 벌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그렇잖아요. 맞네. 나는 이 과정을 잘 모르는데 이거 박공부에 들고 온 거 대통령이 재가를 안 했을 수가 없거든. 아, 그렇죠. 반드시 그렇죠. 재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가를 반드시 했죠, 이거는. 대통령이 네. 재가라고 하는 거는 청와대 민정 라인을 거치지 않는 재가라는 건 거의 없어요. 아, 불가능하다. 거의 없어요, 그거는. 네. 그거는 그럼 뭐 문재인이 허수아비인 게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거네.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거나 허수아비거나. 아, 사기꾼이 되든가 허수아비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왠지 사기꾼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나는 허수아비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 네, 근데 뭐 우리가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또 표현하면 좀 뭐 그러니까 예, 허수아비 쪽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쟁이 정도로 하면 돼. 네, 거짓말쟁이. 뭐 이 정부엔 거짓말쟁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별로 뭐 티도 안 아니 근데 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뭐 근데 저 양반이 예를 네. 들어서 네. 바깥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이제 본인도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 근데 이 양반은 이 정부하고 일한 지 되게 오래된 사람이거든. 오래됐죠. 네. 이거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같이 일을 한 셈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가 안 돼. 아, 그것도 그렇군요. 말이 안 돼. 그럼 결국은 문재인이 386의 오더를 받고 신현수가 내놓는
이를테면 조정안 아니면 좀 국정 기조를 좀 전환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다 묵사발 낸 거로 봐야겠네요. 아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 이 양반은 지금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충돌 같은 것들을 좀 완충.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아니 예. 검찰하고 법원하고 법무부하고 하도 싸워 제끼니까 네네. 완충으로 민정수석을 이 사람을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맞습니다. 공부한 사람을. 그렇죠. 근데 이건 거꾸로 됐잖아요. 완전히 180도 거꾸로 된 거잖아. 그러네. 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설명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돼. 자, 여러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신현수 수석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계속 공석으로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 친인척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걸 사실상 유야무야시키고 공수처를 만들어 버렸죠. 자, 공수처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신현수 수석이 폈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 그 시민들의 시각하고는 상당히 부합하는 아주 그 적절한 얘기를 한 셈인데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 신현수가 검찰의 입장만을 대변할까, 윤석열의 대선 출마를 사실 조정안이 만들어지면 윤석열의 대선 출마 이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제 그런 더 약하죠. 그런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신현수는 사실 그런 것까지도 보고 문재인에게 진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 알아먹은 거죠, 이 문재인이. 근데 뭐 지금 민정수석이 뭐 저 사람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네. 무슨 뭐 정치적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깊숙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지금 검찰을 무력화하는 게 국가 그 형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그렇죠, 우리 그렇죠. 사람들이 그 소위 경찰 국가라는 게 제일 위험해요. 검찰 국가는 오히려 덜합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큰 권력들을 핸들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가 힘이 비대해진다라고 하는 게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좀 적어요. 그렇죠. 네, 좀 적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경찰 국가가 된다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형사법 체계에서 검찰을 약간 우위에 두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공안국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굉장히 국민들 삶 깊숙이 그 사람들이 침투를 해요. 근데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니까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이 이상할 게 없지만 뭐 이상할 게 없죠. 근데 우리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경찰이 소위 공안으로 접근해가지고 공안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검찰이 있었던 거니까 이게 공안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 국민들의 일상을 세세하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거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그렇죠.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 해질수록 공안 국가로 간다. 그 개인의 자유를 100% 그렇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엄청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100%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 국가라는 게 옛날에는 이게 좋은 말로 경찰 국가라는 거는 단지 그냥 안전 문제만 하는 치안, 이런 거. 정부 작은 정부를 주장할 때 치안만을 하는 거다 그러지만 경찰 국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국민의 일상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통제 개념이고 숫자가 달라요. 규모가 다르다고요. 검찰하고 맞습니다. 규모가 다르다고 경찰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는.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속에서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거대한 지금 수사본부를 만들어 놓고 뭐 이를테면 연방 수사국처럼 FBI가 하나 만들어진 셈이죠.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경찰하고 검찰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다. 이렇게 되면 계속 옥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국가를 개판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 신원수 저렇게 정통 검찰 출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권도 위험해요, 저게. 그렇군요. 그렇죠. 그 권력기관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누군가 죽어도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심각한 싸움이 됩니다. 잘못하면. 맞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고 보니까 뭐 이 정부 들어와갖고 뭐 공수처다 무슨 중대범죄수사청이다 거기다가 뭐 경찰에 또 수사본부도 만들고 이게 막 옥상옥으로 막 얽히고 설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권한 다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게 네 건이 내 건이. 근데 이게 권력기관 그러니까 일반 정부 부처도 그게 심각한데 부처 이기주가 심각한데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권력기관들이 싸우면요. 국민들 나자빠집니다 진짜 이거.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종래에는 뭐 CIA나 FBI가 이렇게 서로 업무 충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상위 기관이 국토안보부입니다. 그렇죠. 안보부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BI든 CIA든 FBI 그렇게 됐죠. 그 위에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완전 옥상에 또 옥상을 짓고 하는 이런 형국인데, 자, 근데 저는 이제
뭐 인사 문제도 있었을 거고 또 들어가서 대통령이 이 뒤통수를 친 것도 있었을 거고 한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신현수가 들어가서 한 달 정도 봤지 않습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야 이놈들 청와대 하는 꼬라지 보고 또 내각의 운영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 민주당 권력자들이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야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수술이 불가능한 이거 썩은 권력이다. 뭐 이렇게 인지하고 여기서 조기에 탈출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지 않았을까? 아니 뭐 물론 네. 뭐 저도 뭐 청와대에서 일찌감치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건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근데 저 양반은 저하고 이제 경험치가 완전히 다르니까 예, 다른 경험이니까 근데 네네. 행정관료 그러니까 검찰도 행정관료니까요. 그렇죠. 네. 행정관료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국가를 운영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이 예, 예. 이제 뭐 약간 이제 뭐 정무적인 감각을 가미하더라도 그 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안정적이냐 예, 예. 뭐 그런 거죠. 매번 뭐. 말씀드리죠. 이 정부는 그런 틀을 이미 벗어나 있어요. 그런 궤도를 이미 이탈해도 한참 이탈했어요. 비정상이죠. 아 그렇죠. 이게 네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누가 봐도 음. 그냥 공무원을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라면 역대 정부 중에 이런 정부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네. 하는 게 오죽하면은 그래 신내림 서기관, 사무관 네네. 그런 사람이 네. 생겼겠어요. 그렇죠. 신내림 서기관. 어떤 정부도 그런 정부는 없습니다. 네. 네. 거의 뭐 정부가 미쳐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워낙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무뎌진 측면이 있는데 이 청와대 이 신현수 수석 저는 이제 아마 들어가 보니까 이 도저히 이건 회복 불능이다. 오늘 이제 휴가를 내고 내일까지 휴가를 내고 이제 월요일날 출근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건데 자.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뭐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여할 여지를 준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신현수는 그만두고 나오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은 그렇죠. 네. 여기서 뭐 네. 앉아 있는다고 하는 거는 네. 이 양반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걸어온 길을 완전히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뭐 그리고 저거 민정수석이 하는 거는 네. 거의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무슨 그렇죠. 중간간급 인사를 하러 민정수석이 네.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역대 정권에서 보면 사실 민정수석이 인사 다 했죠. 민정수석이 뭐 인사권을 다 했죠. 실질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럼요. 기본적으로 또 만들어서 대통령의 그럼요. 의중을 받아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사실은 제청만 하는 거죠. 통과 의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건 거꾸로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뭐 중간간부 인사 이런 거는 뭐 민정수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거죠. 종래에 보면 검찰 인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검찰총장의 의견 제시와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의견을 믹스해서 딱 인사 만들면 대통령이 오케이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다시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갖고 제청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네. 사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정수석이 사전에 조율을 해서 네.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일단 자주 보잖아요. 다른 그렇죠. 사람들보다 자주 그렇죠. 보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인사 시즌이 되면 네.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느 부처가 있으면 뭐 몇 기 어떤 그렇죠. 그룹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역별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라인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가는 그런 분위기 이런 네네. 것들을 다 알아요. 청와대는 그런 그렇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을 꼭 찍는 건 아니더라도 네. 그런 흐름들을 공유를 해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 그렇군요. 해서 이제 예. 그래서 국정 운영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분절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휙휙 바꿀 수도 없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서 그걸 가지고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에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검찰총장은 검찰총장대로 몇 자리가 자기가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자기 일을 하려면. 그렇지. 법무부에 맞아. 한두 자리가 있는 거예요. 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에 또 한두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예. 청와대는 그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게 이렇게 매끄럽게 원래 이렇게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3자 간에 네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전적으로. 네. 이걸 누가 독점하겠다가 들면 그때부터는 싸움 납니다. 그렇군요. 그건 정권이 흔들려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녹록한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 문재인이 신현수 수석을 불러놓고 신 수석한테 그런 조율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사실은 겉으로만 주고 진짜로 준 건 아니네요. 아니 뭔가 조율을 했는데 조율이 다 어긋나 버린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뭔가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야. 신현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하는 걸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엉뚱하게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사기당한 거지. 아. 민정수석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민정수석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된 거죠. 완전히 사람이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상해진 거죠. 왜냐하면 네. 저것도 이제 사전에 조율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자리를 하려면 미리 그 사람한테 고위급이니까 예. 미리 그 사람한테 언지를 받고 뭐 추천도 받으면서 그렇죠, 공약을 그렇죠. 팔까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꼭 찍어주진 않더라도 맞습니다. 자기 딱 검찰에 아는 사람인데 네네. 사람이 그러면 뭐 이게 헛말한 사람이 되잖아요. 맞죠. 후배들한테도. 네. 그 얼마나 사람이 면이 안 서. 너 아무런 권한도 없구나. 너 완전 바보구나. 이런 취급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들과 후배들한테 완전히 예. 이게 저기 뻥쟁이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잘못 예. 이 문재인 때문에 저 엄한 사람 하나 잡았네. 근데 제가 이 사안 보면서 한 가지 저 의문점이 드는 게 보통 청와대의 그 최고 실세는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보면 유영민 비서실장은 그 어디에도 입지도 없고 모습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끼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영민이 없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청와대에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신현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걸 끊어내려고 하는데 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유영민은 왜 필요합니까? 뭐 그냥 뭐 네. 다른 거 시킬 게 없어 시켰나 보죠. 하여간 예. 386이 실세라는 게 여기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386이 실세다. 대한민국을 지금 386이 주무르고 있다. 딱 이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상적인 라인들이 다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헛개비고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허수아비고 그러면 진짜 뭐 이광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조국이 이광철하고 네. 해가지고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국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국정농단이죠. 100% 그러네.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 조국이가 이게 죽지 않고 여전히 그 페이스북에다가 SNS 뭐 이런 그 글들을 자주 올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기 조사를 해서 네. 저거 조사하면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정호성 비서관인가 예. 부속실장이 예. 최순실이라는 아줌마한테 메일로 인사 관련된 파일 보냈다고 해서 예, 그 국정농단의 맞습니다. 증거로 됐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이광철이라는 사람이 조국한테 보냈다. 인사 관련된 걸 상의하는 카톡이 있다거나 네네. 그 국정농단이죠, 똑같이. 이게 조국이 만약에 개입됐다면 100% 국정농단이죠. 왠지 이광철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왜냐하면 네. 청와대 그런 거 많이 해요. 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걸 이놈들이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네. 국정농단이 된 거지.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조국이 문재인한테 가서 결제받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예. 모르죠. 또 뭐 문재인 네. 대통령이 조국한테 가서 결제받았을지 거꾸로일지. 문재인이 조국한테 가서 결제를. 그것도 말 되네. 예, 뭐 상상력을 좀 발휘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저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제 뭐 저나 장프로님이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월요일 날 되면 아마 짐 싸갖고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그런 마지막 사표 수리를 하라라고 하는 시그널로 오늘하고 내일 휴가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선거에 미칠 영향 그리고 레임덕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월까지 신현수를 그냥 주저앉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좀 나와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예. 이거는 개인적인 게 더 클 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검찰들은 조금 달라요. 검찰 출신들이 조금 다르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 이제 뭐 막판에 민정수석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면 최재경 이런 사람들도 보면 결국은 검찰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검찰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해코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들을 결국은 그거는 못 하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약간 조직의 특성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쪽이 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양반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나오는 얘기로 보면 이제 좀 검찰을 조금 지금까지 검찰을 너무 강하게 압박했으니까 좀 톤다운 시키는데 좀 몰두했다는 걸로 봐서는 그런 역할을 못 하는데 계속 그냥 바지 저고리로 저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다. 검찰이 저렇게 계속 몰리고 있는데 아마 검찰 출신으로는 그게 어려울 거예요. 참 길게 보면. 그렇죠. 쪽팔려서 못 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닌가 정권은 유한한데 뭐 저 양반이 만약 정책 욕심이 있다면 만약에 저 양반이 국회의원이나 정책 욕심이 있다면 자리를 지킬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은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럼 뭐 자리 해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을 하든가 뭐 딴 걸 하면 되니까. 근데 계속 검찰로서 법조인으로서 뭐 선배들 후배들 간에 계속 법조인으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아마 자리를 지키기 힘들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뭐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분이 아마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다면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을 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다시 조직으로 원대 복귀를 했어야죠. 근데 그때 안 했던 분이고 그리고 뭐 줄곧 그냥 변호사로 그냥 쭉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어온 궤적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밖에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정책 욕심이 없으면 저렇게 버티기 어렵거든요. 저희가 뭐 안에 경험해봤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사적인 뭔가 의지가 있어야 저런 모멸들을 견뎌내요. 한신처럼 바지가랑이를 기어 들어가는 거는 한신처럼 이렇게 큰 뭔가 야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어 들어가는 거지. 웬만한 맞습니다. 범인들은 그 사람 뺨 때리고 그냥 돌아와요. 그게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도 지금 그렇게 모욕을 본인 스스로 모욕을 받았다고 지금 해버린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자,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이 신현수와 뭐 과거에 뭐 최재경도 그랬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온건하고 그 좀 양질이다.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잘 못 버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번뜩 드는 생각이 그러면 검찰 출신들은 검찰을 비판하거나 검찰 조직을 흔드는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만둔다. 그게 이제 흔드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뭐 제도 개혁을 한다거나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거나 이거를 검찰 출신하고 검찰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우리나라의 아주 근간을 흔드는 거를 지금 여러 건을 지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게 윤석열 총장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야. 중대범죄수사청처럼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전쟁을 펼칠지 아니면 그만둘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큰 사건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형사법 체계 근본을 흔드는 거라서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적 동의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그냥 법안 하나 띵 내놓고 180명 된다고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밀어붙일 태세죠. 이게 뭐 전체주의나 다름없는 거죠. 독재죠, 독재.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저항도 안 한다. 법조인이. 법조인이 양심에 걸리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로 좀 이어지는데, 자, 우리 신현수 민정수석 이 사의 파동은 아마 다음 주 초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는 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